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랜만에 애플 소식을 통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업계의 인식을 깬 애플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슈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일단 업계의 인식을 깬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애플이 인텔과의 작별을 선언하면서 처음 선보인 M1 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돌아보면 느끼는 점은 이것이 단지 1세대일 뿐이라는 점이 놀라웠고 기대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애플이 자체 개발한 M1 프로세서가 공개됨과 동시에 M1 칩 기반 컴퓨터 맥북 에어와 13인치 맥북 프로, 맥 미니까지 공개하자마자 성능과 효율 면에서 모두 인텔 칩을 압도한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크런치의 기자가 직접 실험한 결과 13인치의 맥북 프로를 테스트했을 경우에 성능 면에서 이전 세대의 가장 강력한 맥 휴대용 제품을 압도하는 동시에 배터리 수명은 최소 2배에서 3배 가까이 제공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자로서 약간 굉장히 많이 부풀린 점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죠. 로제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애플 실리콘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개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벤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로제타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일본인이고 인텔이 미국인이라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인텔 프로세서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일본어가 아닌 영어를 쓰겠죠. 그렇게 다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이 지금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가 아닌 일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애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그러한 통역하는 상황 같은 것이 로제타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성능상의 한계가 존재하고 아직 많은 소프트웨어가 인텔 기반이 많으므로 로제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람들도 벤치마크의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M1 맥북과 맥을 애플 실리콘으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 100%의 성능을 발휘하지만 이 로제타를 쓰게 되면 78%에서 79%의 성능을 내게 됨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번에 보이시나요? 여기에 버추얼 애플이라고 써있죠. 로제타를 통해서 에뮬레이팅을 돌린 상황, 한마디로 애플과 인텔이 직접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로제타라는 것을 통해서 한 달이 건너서 실행을 시킨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로제타 없이 네이티브 대 네이티브로 대화했을 경우보다 한 단계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성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iMac i9보다 더 벤치마크가 높다는 것은 꽤 충격적인 결과였고 굉장히 애플로서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에뮬 성능이 네이티브를 이겼다. 이런 얘기가 바로 그 말이죠. 통역사를 끼고 대화하는 친구가 원어민보다 더 빨리 말을 더 잘 전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피스를 쓰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GD넷에서 실험한 결과 로제타를 돌린 경우에는 오피스의 시작 시간이 약 20초 정도 더 걸린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배터리의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실제 사용 시간에 가까운 이러한 믹스드된 시간으로 가게 되면 드라마틱한 변화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웹 브라우징과 비디오를 동시에 썼을 경우에 작년에 맥북 프로 16인치는 배터리 타임 12시간 정도, 13인치는 13시간 정도를 기록했지만 올해 나온 M1 칩의 맥북 프로세서는 16시간 28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K와 60프레임 풀스크린 비디오로 실행했을 경우에 기존의 맥북 프로는 16인치가 8시간 8분, 13인치는 6시간 40분이었는데 M1 맥북 프로는 20시간, M1 맥북 에어는 16시간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였다고 말해도 되죠. 그래서 원래 ARM 칩 이쪽은 전력 효율이 좋은 쪽에 주로 쓰였고 인텔 아키텍처 X86 기반은 성능이 좋다는 것이 보통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적게 쓰느냐 혹은 퍼포먼스를 좋게 내느냐 어딘가로 이 칩을 선택했어야 했죠. 스마트폰 쪽은 상대적으로 배터리 타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ARM 칩을 주로 썼고 고사양이나 노트북 컴퓨터 쪽은 퍼포먼스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인텔 칩류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워 소비와 퍼포먼스 사이에서 고민했던 결과는 애플 실리콘을 맥과 함께 넣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번에 M1 칩은 배터리와 성능 향상을 동시에 잡았다는 그러한 평이 나오고 있죠. 이제 1세대를 시작했을 뿐인데 최적화를 상당히 많이 거치면서 고사양을 이룬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러한 애플 실리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터리 수명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칩 설계로 전력 효율을 높이는 해결책을 꾸준히 내놨던 애플의 모습, 배터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의 파워트레인과 인버터, 칩까지를 설계하여 전력 효율을 높이는 테슬라의 모습 등 이제는 다시 돌고 돌아 워낙에 플랫폼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개별 기업마다 맞춤형의 시대가 왔습니다. 구글도 TPU를 직접 만들고 알리바바, 테슬라, 아마존 등 자체적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자신의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프로세싱에 맞게 팹리스에 맞추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설계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
종합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애플의 애플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맞춰 쓰여질 칩을 위해 애플보다 많은 R&D 비용과 호환성을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문제에서 나온 것이 애플의 M1 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애플과 페이스북의 다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오디언스 네트워크가 광고 매출 50%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주주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애플의 입장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지만 갈등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애플, 그리고 광고의 정확도가 곧 비즈니스의 목표인 페이스북이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포인트가 충돌함에 따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우선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봅시다. 1992년 당시 애플의 CEO인 존 스컬리는 PDA 제품인 뉴턴을 들고 CES 소비자 가전박람회에 나갔던 이후 28년 동안 애플은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부스를 설치하고 마케팅하는 이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애플답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화면이 바뀌었죠. 보시듯이 애플은 28년 만에 CES에 복귀했습니다. 복귀 무대로 택한 주제는 다름 아닌 프라이버시였습니다. 이러한 애플의 행보는 어딘가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월스트리트저널의 컨퍼런스에서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내용부터 같은 맥락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은 바로 실리콘밸리에서는 구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신중하게 다룹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선 생각이었고 당시에 페이스북과 구글 같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기업이 마구마구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의미는 조금 더 강했죠. 팀 쿡 시대로 들어와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공개적인 애플의 아이덴티티이자 마케팅 수단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팀 쿡이 일본을 방문하여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했을 당시에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고 친구가 누구인지 이러한 세세한 사항은 모르더라도 광고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죠. 그러면서 또 2019년에 강조한 부분이 있죠.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할 경우에는 이름과 아이디, 성별, 개인정보가 광고주 기업들에게도 제공되지만 WWDC 2019에서는 애플로 로그인하기 기능에서는 이를 차단했다면서 또 한 번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애플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정면으로 배척되는 것이 페이스북과 구글에 가깝습니다. 그나마도 페이스북이 조금 더 배척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애플은 iOS 14를 페이스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행했죠. 이를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어떤 비즈니스를 갖게 되었는지는 조금 더 이해해봐야 합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계속해서 사용자를 추적하여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목표이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안에서 더 많이 머물도록 함이 목표입니다. 그럼에 따라 점점 더 광고주 입장에서는 수익성 높은 광고를 볼륨도 높이고 효율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죠.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본다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전에 없었던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요. 잘 생각해보시면 원래 기업과 소비자가 존재합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무언가 제품을 팔게 되고 소비자는 그 대상으로 돈을 지불하게 되죠.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상 보게 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광고주와 거래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그 데이터는 소비자의 것이라는 게 문제이죠. iOS 14 업데이트 이후 바뀐 점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본다면 내년 초까지 해당 사항을 유예했기 때문에 내년에 적용되는 점이죠. 원래는 이렇게 광고 아이디, IDFA라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들을 인식하고 정보를 식별하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iOS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기나 사용자라고 부르는 식별값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모든 iOS 탑재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련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마케팅에서는 성과 측정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식별값이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는 GAID라고 부르고 애플에서는 IDFA라 부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어치 광고를 집행하고 싶습니다. 광고 집행자인 저는 사용자들이 어떤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앱을 깐 것인지를 알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저는 공급자이고 사용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A라는 마케팅 채널에서 앱을 깔았을 경우에 그 인터랙션 시에
인풋이 일어났을 때 IDFA와 앱 설치 당시에 나온 IDFA를 매칭하여서 홍길동이 A 채널을 통해서 유입했다고 내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가 목표이므로 어떤 마케팅 채널이 우리의 상품을 더 많이 도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전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가설을 세우고 성과를 봄으로써 측정하고 피드백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에 더해 실사용적인 조금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상품을 판다고 바꿔보죠. 1억 원의 광고비를 투입하여 원하는 것이 10억 원의 매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목표는 로아스 1000%겠죠. 네이버 밴드에 뿌릴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뿌릴 수도 있고 구글의 GDN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채널이 우리한테 맞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각자 1000만원씩을 투입을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3000만원을 넣었죠. 네이버는 그 결과 5천만원의 수익을 가져다 줬고 페이스북은 1억 2천을, 구글은 1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나머지 7천만원은 첫 번째 투입 결과를 보고 가장 성과가 좋았던 페이스북에다가 캠페인을 똑같은 캠페인으로 진행을 했고, 그 결과 1차에서는 2억 7천을, 2차에서는 8억 4천을 달성하여 11억 1천만원을 달성했습니다. 로아스는 1110%가 되었고 110%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식별값이 갖는 핵심 기능들 중 하나입니다. 유저 레벨 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애플에 불만을 갖는 이유이지만, 실제 그 타격은 페이스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iOS가 원상태로 적용되었다면 어떤 것일까? IDFA 값을 원래는 디폴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앱을 시행할 때 어떠한 이런 팝업이 뜨게 되고 앱이 기기의 IDFA 값을 취득하게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것을 트래킹할 수 있게 허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내년 초로 연기함에 따라 조금의 이런 딜레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이 말하는 것처럼 오디언스 네트워크가 50%로 박살나느냐?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페이스북의 박살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디언스 네트워크가 페이스북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디언스는 페이스북 외에 다양한 어떤 비회원 앱들에게 광고를 넣을 수 있는 광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광고 전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과 웹에서도 충분히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한 경우 수집되는 정보들이 있고, 이렇게 프롬프트로 뜨는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동의하고 넘어간다는 그러한 습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도구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죠. 어디에 노출시킬지를 정하는 광고 페이지에 가보면 주로 페이스북 피드나 추천 동영상 쪽에 많이 노출을 합니다. 주로 앱을 만들고 수익을 내기 위해 넣는 것이죠. 광고 매체 컨설팅 업체인 자운스 미디어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오디언스 매출의 예상 매출치는 34억 달러 정도가 추정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성장세가 빠른 기업이기 때문에 3분기 매출을 그대로 4배로 곱한다면 856억 달러의 매출이라고 봤을 때 34억 달러와 비교해 본다면 오디언스 매출이 차지하는 추정치는 3.97%의 비중 정도만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파이는 또 아니지만 페이스북의 성장세에 비하면, 그리고 샵스와 결제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확장할 것에 비하면 아주 또 중요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은 자체 앱이나 다른 도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광고를 잘 할 것이고, 오히려 다른 기업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페이스북이 압도적인 그런 사용자 수 플랫폼이 더 주목받을 거라는 의견들도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고 애플 얘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애플이 또 최근에 굉장히 똑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뭐랄까요, 감명이 깊었는데, 최근 애플의 앱스토어 중소개발사 대상으로 수수료를 기본 30%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2,800만 개의 앱스토어 앱 중에 98%의 대상자가 15%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 구글은 최근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함에 따라 웹툰이나 음원 등의 기업까지도 모두 구글 플랫폼 내에서는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신규 앱은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아마 사회적인 압박에 따라 이런 15% 인하는 아마 구글도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똑똑하게 대응한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15% 수수료를 적용받는 98% 개발사가 앱스토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독점법 이슈에서는 살짝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글에게 조금 더 핀조명을 떨어뜨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애플이 인식을 바꾼 두 가지, 첫 번째는 반도체 분야의 인식,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것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